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회학습 자료 중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복습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단평가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6학년 사회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도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회 공책 정리를 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오픈북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이건 예시 문제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오픈북으로 공책 정리한 거를 찾아보면서 시험을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1학기 사회 내용이 공업, 인구, 산업, 지형 여러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평가 시간을 가졌던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이 기억이 나나요? 시멘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공업지역의 이름은 석회석을 캐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어떤 공업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업 단지가 모여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어디였었지요? 태백산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공업지역. 자, 그리고 이렇게 오픈북으로 오픈노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공책 정리를 같이 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답이 기억이 어느 정도 날지 스스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 선생님께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한글 점자책 이름은 훈맹정음이었죠. 훈맹정음. 훈민정음에서 민자를 이제 맹자로 바꾸어서 앞을 이제 볼 수 없으신 분들을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훈맹정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만드시고 한글 점자책을 만드셔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글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신 박두성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번 문제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남서쪽하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이렇게 나눠 놓았지요. 여기가 남서쪽이고 여기가 북동쪽입니다. 가지역이 이제 평야가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좀 많이 살았어요. 강도 많고 이제 강이 이렇게 이어져서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 남서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강 주변에 평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동쪽은 이제 산맥이 많고 그 다음에 지대가 좀 높았죠. 동고서저 복습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동북쪽, 북동쪽은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고 산이 좀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평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안 살았었죠. 지금도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북동쪽과 남서쪽.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말은 인구 밀도가 높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고
산업에 대해서 어려운 말이 좀 나왔었지요. 네.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산업은 옷과 신발을 만드는 경공업, 네, 경공업이었고, 그 사람이 손으로 이제 옷과 신발을 이제 만드는 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네, 그런 경공업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배를 만드는 조선산업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에서 조선산업이 많이 발전했었다고 했죠.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부산 쪽, 항구가 많고 바다로 뭐 수출이나 수입과 같은 무역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부산 쪽의 공업지역이어서 배를 만드는 조선 산업이 발달을 했었고, 그리고 철을 만드는 제철 산업은 뭐 포항 쪽에 이렇게 발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배를 만드는 조선 산업과 철을 만드는 제철 산업은 중화공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경공업이랑 중화공업은 60년대부터 한 80년대 정도까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이제 공업단지가 막 세워지면서 발전을 하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지나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돼서는 이제 이런 경공업이나 중화공업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IT 산업 같은 거, 네, 핸드폰, 그 다음에 AI, 뭐 스마트 의료기기, 뭐 이런 산업들이 또 다른 이제 산업들이 90년대 이후에는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도 했었어요. 이쪽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쪽에 호남공업지역은 80년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했었다고 했었죠. 여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평야가 많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살고, 그래서 뭔가 부품을 많이 조립하고, 네, 많은 기술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이 이 호남 공업 지역에 많이 발전을 했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4번 문제가 그 방금 얘기한 내용들 중에 답이 있는 문제이지요. 울산, 부산 등의 바닷가에 항구를 많이 만들어 일본 등으로 수출과 수입을 활발하게 했던 공업지역은 부산 쪽에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남동임의 공업지역이었고, 1960년대 이전에 철도를 2개 가지고 운영했고, 그랬군요. 경부선과 경인선 2개 철도를 가지고 운행했었다고 공책 정리를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철도,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인천까지 가는 철도 2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물론 더 이전 시대 일제 강점기 때는 그 군산이나 이런 쪽에 전차라고 해가지고, 네, 기차에 이제 좀 전 모습이 되는 전차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철도는 1960년대 이전에 대표적인 게 2개 가지고 경부선과 경인선을 가지고 운행하였고, 이제 1960년대에 철도가 더 많이 세워지고 고속국도까지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60년대 이후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네, 이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고속국도, 그러니까 지금의 고속도로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고속국도 2개의 이름은 경부 고속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국도,
그 다음에 경인 고속국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고속국도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억을 잘 해보세요. 도덕은 양심에 따라 이제 지키는 자율성, 뭐 안 지켜도 되지만 남한테 피해를 끼칠 뿐이다. 그렇지만 법은 이제 안 지키면 남한테 피해도 주고 더 이제 규율을 세워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안 지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했죠? 강제성이라고 했습니다. 법의 특징 강제성. 도덕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법인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인지. 헌법이죠. 제일 큰 법. 조선시대의 그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한 가장 기본법전은 경국대전이었고, 지금 광복 후에 민주주의 국가가 된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살게 하는 가장 기본법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 밑에 세부법이 있다고 했었죠. 소비자보호법이나 보건법이나 뭐 교통안전법이나 네, 교육법이나 이런 세부적인 법이 있고 그 이제 기본법인 이 헌법에 국민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던 점들이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 평등권, 자유권, 또 권리가 침해되면 이제 자신의 요구를 청구하는, 네, 청원하는 글을 쓰고 또 관련된 재판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무슨 권? 청구권. 그 다음에 선거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이제 교육을 받고, 네, 어느 일정한 나이까지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이제 받고 그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권, 네, 이런 것들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권리이기도 하지만 근로는 일정 나이 동안에 반드시 일을 해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어떤 나라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근로의 의무, 세금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반드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의 의무, 나라를 이제 지키는 국방의 의무, 또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기본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침해하면 헌법이 이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세부법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같이 공부했었던 이제 자료 중에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화면에 띄워놨는데
뭐 이 영화는 광해군에 대한 설명, 그 영화 포스터이고 관련된 나라는 조선. 광해군이 임진왜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조선이 많이 약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명나라하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하고 그 요구를 적절히 들어주면서 거절할 땐 또 거절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리배교 정책을 펼쳤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세금제도도 엉망이 돼가지고 세금제도를 바로잡는 대동법도 실천을 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광해군이 왕자로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던 임진왜란, 조선의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에서 이제 있었던 명량이라는 전투에 대한 영화 포스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왕은 광해군의 아버지인 선조 왕이었고, 이제 육지에서 왜군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 거의 한양, 서울까지 점령이 되니까 이 왕이 북쪽의 의주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 여기 포스터에 나와 계신 분은 이순신 장군을 연기하셨던 분이고, 네, 관련 시대는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년 전쟁의 중간에 뭐 좀 이렇게 휴전하는 일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명나라와 어떤 청나라의 요구를 조선에게 이제 하는 요구를 조선 입장에서는 좀뭐 들어주기가 어려웠고, 임진왜란이죠. 네, 임진왜란은 7년 전쟁 중간에 이제 명나라와 그 일본 사이에 그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 중간에 우리나라도 있었고, 근데 뭐 명나라나 일본이나 서로 바라는 게 맞을 수가 없으니까 협상이 잘 이제 안 돼가지고 정유재란도 네, 일어나기도 하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2학기 국어 요약하기를 공부를 하면서 역사에 관련된 여러 책들 중에서 친구들이 골라서 읽으면서 이제 어려운 내용 질문도 하고 뭐 더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역사책 내용을 어느 한 부분씩을 골라가지고 요약을 이제 한 자료가 있습니다. 5학년 국어에 요약하기가 1학기 때도 나오고 2학기 때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글을 읽는 방법, 어려운 낱말이나 좀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5학년에서 계속 공부를 해요. 이제 역사에서 배우는 내용이 좀 어휘도 많고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글을 읽고 요약하고 모르는 낱말을 질문하거나 찾아보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 이해도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어휘력과 사고력이 신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역사책의 내용들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을 선생님이 역사 시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뭐 국어와 사회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량 전투는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에 중간에 명나라와 뭐 일본과 우리나라 이제 얘기하는 자리에서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정유재란 전쟁이 임진왜란 후반기에 이제 그 협상 잘 안 되고 나서 이루어진
시기를 정유재란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의 후반기에 이제 일어났던 전쟁 시기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 거북선이 12척인가 13척인가 어쨌든 그렇게밖에 안 남았던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물살의 세기가 바뀌는 그 지형을 활용해서 네, 왜군 몇백 척을 그 거북선 12척, 13척으로 거의 뭐 섬멸했던 네, 그런 전투의 이름이 명량 전투입니다. 섬멸이라는 말은 상대편을 거의 멸하였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무찌르고 거의 적군을 이제 다 뭐 이렇게 죽이거나 네,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제 역사 영화가 있었고, 화면에 지금 많은 자료들이 보이지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 중간중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이제 자료를 넣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자료들, 공책 정리안이 많은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네, 지금 친구들이 다 역사책을 각자 이제 시대를 골라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으니까요. 역사 내용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각자의 어떤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 후에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자료가 골고루 많이 친구들이 나누어서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미처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 자료들을 보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해준 적도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어떤 각자의 공부한 게 모여지면은 이렇게 엄청난 교과서보다 더 훌륭한 네,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한번 다시 되짚어서 보고 싶었어요. 진단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6학년 사회가 5학년 사회에서 역사 부분 공부했던 거에서 이어져서 시작을 하니까 이런 지식들이 그 공부하는 데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앞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 역사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낯설지 않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됐거든요. 네, 뭐 고조선 청동기 후기 때는 뭐 이런 민문이톡이나 비파형 동검이 있었다. 이제 근데 고조선은 토기 기술이 민문이토기에서 손잡이까지 만드는 미송리식 토기까지 네, 이렇게 발전을 했고, 뭐 고인돌 네, 이런 것도 이제 돌을 크게 운반해 가지고 위에 얹는 식으로 지도자 당군왕검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발달을 했었다. 무덤 만드는 기술이 청동기 후기에 네, 고인돌이 굉장히 그 청동기 시대에는
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과 가야에서 보면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산 곳, 신라 방 안에 세워진 절, 신라 사람들을 위한 관청, 이런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하거든요. 신라의 어떤 그런 운영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나라하고 이제 전쟁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수나라와 고구려가 612년에 전쟁을 할 때 수나라 그 군인 수가 11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수나라가 엄청난 대군이었고, 네. 뭐 청야수성 작전이라는 거를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전쟁할 때 고구려가 청야수성 작전을 썼다. 네,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수나라와 고구려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살수대첩이라는 살수라는 지역에서 역시 그 지형의 어떤 특징을 잘 활용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 대군을 상대로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둔 전투를 살수대첩이라고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일신라하고 발해시대는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두었는데요. 여러분이 복습할 때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죠. 네, 고구려의 영꽃무늬 수막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발해의 영꽃무늬 수막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발해가. 그래서 발해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삼국통일 과정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나당연합,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에서 김춘추라는 신라 골품제에서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진골이 당나라로 가서 군사를 좀 지원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나당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도 당나라한테 고구려 땅을 많이 내줘가지고 그 통일신라 영토가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던 거에 비해서 통일신라 영토가 굉장히 많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영토는 넓어졌지만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당나라한테 이제 내어주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석굴암과 불국사도 다 이제 통일신라의 문화재이다. 석굴암, 불국사,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 석가탑. 석가탑의 다른 이름은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뭐가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 나왔다.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지요. 네.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많이 이제 읽고 중요 내용을 어렵지만 정리를 해봤었어요. 네, 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867년 실력을 인정받아 부대를 지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신라에서 이제 지방 호족들이 이렇게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세웠다. 물론 궁예는 신라의 약간 왕족 출신인데 귀족인 거예요. 네. 그래서
궁예는 이제 신라 왕족 출신이기도 하지만 귀족들의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유모에 의해서 뭐 탈출을 같이 하다가 뭐 눈을 다쳐서 애꾸눈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라에서 어떤 지방 귀족 출신들이었던 뭐 궁예라든지 왕건이라든지 이게 견훤일 수도 있겠네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국시대에도 백제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후삼국 시대에 그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면서 백제 이름 앞에 후를 붙여서 후백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도읍지는 완산주로 했고 뭐 이렇게 견훤, 궁예, 왕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도읍지를 이제 개경으로 했다. 원래 이름은 송악이었는데 개경으로 바꾸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고려시대 뭐 윤관장군이 여진족이랑 전쟁을 할 때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별무반을 조직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궁예가 이제 자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기 부인과 두 아들까지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자,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잃어가지고 쫓겨났다. 이제 쫓겨나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고려에서 보면 선생님이 넣은 자료는 거란과 어떤 담판을 벌이는 장면.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것인데 왜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가? 또 고려는 거란과 맞닿아 있는데 왜 송나라와 교류하는가? 라고 거란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자 고려의 서희 장군이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압록강 근처도 고려 땅인데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고구려 땅이라서 여진족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있기 때문에 거란과 교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진을 쫓아내서 길이 열리면 거란과도 교류하고 송나라하고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담판을 지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진족을 거란이 쫓아내주고 그래서 압록강 근처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강동 육주 땅을 고려가 차지를 하게 되었고 송나라하고는 고려가 계속 교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란이 2차 침입도 하게 되고 이제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강동 육주 중에서 귀주라는 이제 지역에서 지형을 활용해서 거란 대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자, 윤관장군, 별무반,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여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인 무신정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잘 읽고 요약을 해준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이거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무신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 실제로 하는 군인 신분인 무신들이 정권을 이제 잡은 거예요. 거란족이랑 전쟁, 여진족이랑 전쟁 해서 되게 고생을 했는데 문신들이 이제 서류 작업하고 이렇게 하던 문신들이 그 전쟁을 고생해서 한 무신들을 차별하고 오히려 무시를 하니까 이제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정권을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신들을 호위해주던 호위무사들이 삼별초인 거고, 이 삼별초가 나중에 고려가 몽골 침입을 받았을 때 7번의 몽골 침입을 받았을 때 그 끝까지 남아서 이제 강화도에서 네, 진도에서 제주도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 무신 정권의 호위무사였던 삼별초가 몽골 침입 때 끝까지 몽골군이랑 항전을 했던 네, 그런 군사들이다. 이제 라는 것도 삼별초 얘기는 복습할 때 했는데 그 삼별초가 호위했던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었었습니다. 선생님도 이 자료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정리를 했었어요. 최충원이랑 최후라는 사람이 이제 무신정권의 어떤 주도권을 잡은 대표들인데 왕권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거란족, 여진족 침입받아서 나라가 약해진 상태에다가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들의 뜻은 이제 잘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왕권이 좀 약해졌죠. 무신들이 군사력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고려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몽골이 막 칭기즈칸이 막 아시아 대륙 다 차지하면서 고려를 또 공격을 해오고 무려 7번이나 큰 전쟁만 7번이고 네, 뭐 작은 전쟁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좀 정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고 몽골이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불교의 힘으로 좀 이겨내고자 8만 글자를 목판에 나무판에 새겨가지고 8만 대장경판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목판은 습기에 약하고 금방 이제 썩거나 뒤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판에 한번 이렇게 새겨 놓으면은 그 내용만 책으로 찍어낼 수 있고 다른 내용을 쓰고 싶을 때는 또 판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면서도 고려에서 금속활자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이거 선생님이 넣은 자료예요. 금속한 활자 만드는 과정 이제 잘 알아두고 금속활자로 이제 찍어낸 책이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로 만들어낸 책이라고 불려지는 직지 심체 요절이다. 금속활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녹이 슬지만 않으면은 뒤틀리거나 썩지 않고 그 다음에 글자 조각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한자를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책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좋은 거예요. 이제 글자 블록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내고자 하는 책의 내용에 따라서 조립만 잘 해서 이제 먹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해서 찍어내면 되니까 이 금속활자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 직지 심체 요절은 이제 불경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판으로 이제 책을 찍어내는 것을 좀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네, 이제 이런 고려의 중요한 금속칼자 기술이고, 뭐 고려는 유교 정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 초부터 해서 왕건 시대 때부터 불교를 중시하는 면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왕을 좀 부처님 같이 특별하게 여기고자 하는,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불교 행사 중에 지금 고려에서 이런 축제처럼 이제 벌이는, 네, 행사가 팔관에, 여기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를 가져와서 뭐 이렇게 무역을 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도 있을 만큼 고려의 팔관회라는 불교 큰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등회라는 것도 있었다고 했죠. 연등에다가 뭐 이렇게 바라는 바를 적어가지고, 네, 달아놓고 하는 연등회 행사. 지금도 절에서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감 기법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낸 그 고려청자, 상감청자라고도 하는데, 이 비취색을 내는 게 몹시 어려워서 처음에는 송나라에서 이 청자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 기술을 발전시킨 건데, 이제 나중에 이 비취색 내는 상감기법 기술이 고려에 독자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제 오히려 송나라에서 이 고려청자를 사갈 정도로 굉장히 탐이 나는, 네, 그런 인기 좋은 교육 물품, 교류 물품이었다고 하고, 네, 색을 안 칠한 상태예요. 이거 색을 이제 그 비취색이라고 해서 연한 녹색, 네, 파란색과 이 초록색을 섞은 거에 좀 연하게 된 게 비취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색깔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찾아서 정리를 해주어서 아주 좋은 교과서 내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뭐 위화도해군 얘기 나오고, 네, 권문세족이 고려에서 몽골 침입을 받아서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났던 그 친원파 세력을 이제 나중에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면서 나라의 아주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갔던 이 권문세족들이 차지했던 고려 땅을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새나라 조선을 세우면서 대부분 원래 주인인 농민들에게, 네, 돌아가던가 나라의 것이 됨.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농민들은 생산량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게 됐다. 지금도 10%를 이제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정책입니다. 이때 많은 이 기반이 이루어졌네요.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왜 반대하고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그 고려 왕실로 다시 돌아와서 우왕을 이제 끌어내리고 새나라 조선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했고, 토지제도 개혁이 이성계가 한 중요한 이제 일이었다. 이성계 옆에는 정도전이라는 이제 좀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하가 이제 있어서 같이 생각을 한 거지만, 고려 말의 문제점을 이성계가 이렇게 새나라 조선에서 고치려고 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너무 좋은 자료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은 신하였고, 그 고려말 신진사대부 중에서 고려를 이제 유지하는 선에서 문제점을 좀 천천히 해결하자라고 하는 신진사대부였는데,
이성계는 이제 고려는 틀렸으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쪽의 신진사대부였고, 그래서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하고 개경으로 군사들을 돌렸다. 이게 이제 위화도해군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잘 정리했고, 그 정도전이라는 신화가 이성계의 이제 신화로서 조선을 어떤 유교 정치의 나라, 유교의 관념이 확실하게 세워진 나라로 초반에 잘 구성을 해놔야겠다 해서 서울의 사대문도 인의예지 이제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었고, 뭐 종묘, 왕과 왕비들 네, 제사 지낼 수 있는 곳 종묘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청들, 행정기관들이 한 곳에 이렇게 딱 정렬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약간 뭐 잘못된 사람 형벌도 주고, 그 다음에 행정 정책도 이루어지고,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그 관청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육조거리를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이제 관청들이 해결을 하게 했다 하는 건 선생님이 넣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선조는 임진왜란때 의주로 피난을 갔고, 이순신은 조선의 수군이고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거북선과 판옥선으로도 승리를 거두었고, 의병 중에서 곽재우, 홍의장군이라고 불렸고,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네, 군대, 진주성 전투라는 육지에서 일어난 그 전투, 김시민이라는 장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치러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다. 하지만 조선이 명과 관계를 중시해서 이 요청을 거절했다. 그래서 7년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때 왕은 선조였고, 뭐 임진왜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귀무덤이라는 그 장소도 있고, 또 이제 정유재란이 7년 전쟁 임진왜란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일어났고, 명량 전투 13대 133척으로 전쟁을 했고, 뭐 주재료에서 판옥선의 주재료 안택선이라는 네, 그 일본의 그런 군함인가 봐요. 이게 네,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하고 선조가 북쪽의 의주로 이제 피난을 떠나는 과정이 임진왜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 옥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하객진 전법으로. 야, 너무 많아서 줄였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요약을 해야 되니까 판옥선의 재료 같은 거 소나무로 만들었다. 네, 그 다음에 병자호란에 대해서 삼전도비, 인조가 항복한 후 청나라 황제가 기념으로 세워놓고 돌아간 비석, 중리배교 정책,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조를 왕으로 세우고 인조가 후금을 멀리하고 명나라를 가까이 해서 후금이 네, 쳐들어왔다.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영조 시대 때 이것도 무척 중요한 정보인데요. 영조 정조가 둘 다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조의 탕평책을 정조가 이제 계속 추진을 했다는 거니까, 왜 분당끼리의 싸움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 인재를 고르게 당파에 상관없이 등용하려 함. 영조는 무슨 일을 했나? 금주령, 균역법을 통해 군포를 줄여서, 그러니까 세금을 좀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줄였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어떤 단위가 이때는 군포였으니까. 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약간 요약해서 펴낸 속대전을 영조가 펴냈다. 정조는 장용영을 세워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할 군사를 기름.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함. 이거 너무 중요하죠. 몇 명의 상인들이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상인들이 누구나 자리 잡고 장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 거중기를 잘 그렸어요. 이게 조선 후기 정조임금 때 그 실학자였던 정약용이 만들어서 새로운 도읍지를 만들려고 했던 군사와 상업의 도시 수원화성을 건축하는 데 쓰였던 거중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필로 세밀하게 그려놓으니까 거중기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르의 역할을 해서 돌을 높게 쌓아 올려서 좀 높은 높이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이 거중기인 거고, 농로라는 도구도 있었다고 해요. 이건 정조 임금이 실학자들과 함께 연구했던 규장과 학문 연구 기관이죠. 네.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세우셨고, 이 정조대왕님은 규장각을 세우셨습니다. 학문 연구 기관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가 세워진 순조, 헌종, 철종 때 이제 일인 거예요. 네. 왕들이 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왕권이 약해지고 정조대왕 때 조금 왕권이 이렇게 잘 확보가 됐다가 정조 임금에서 화성으로 이제 도읍지로 옮기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어린 왕이 막 즉위하고 실학자들 다 쫓겨나고 막 귀양 가고 정약용 선생님 제주도에서 18년 동안 유배 당하시고 거기서 책은 많이 쓰셨지만 목민심서 같은 경세유표 같은 근데 이제 정조 이후에 이 왕들이 이제 제대로 정치할 기회가 좀 없어지고 신하들이 권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그걸 세도 정치라고 한다고 했죠. 안동김 씨 나오네요. 안동김 씨가 왕보다 더 권력을 강하게 쥐고 정치를 좀 엉망으로 만들고 위령탑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력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대원군이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면서 자신이 왕처럼 정치를 했던 일도 있고 흥선대원군이 그 아들은 고종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운용우 사건, 네, 일본의 기차 이모군란 이거를 이제 청나라 군대가 진입하면서 그 청나라 세력이 되게 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 청나라 이제 세력을 또 견제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던 일본 세력이 이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리들이 개화파 관리들이 일본의 도움을 받고 청나라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는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일본이 좀 안 도와주고 네, 그래서 3.1천하로 좀 끝내고
청나라 세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난 사건이 갑신정변. 이때 그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개화파 신하들은 뭐 김옥균, 서재필 이런 분들 3.1천하로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기도 하고 했죠. 김옥균의 죽음도 있네요. 그 다음에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이야기. 네, 동학농민운동을 뭐 진압하려고 정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고 막 하면서 동학농민들은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동학농민군을 해산을 했지만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전쟁터 삼아서 전쟁을 벌인 게 뭐 청일전쟁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순조 때 그 평안도 지역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과거 시험 제도도 막 엉망이 돼서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무조건 떨어뜨린다 이런 거를 홍경래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힘들게 왔다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엉망인가 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난을 일으킨 홍경래 난도 있고요. 네. 홍경래는 백성이 힘을 모으면 조정과 양반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돼서 홍경래는 이제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했지만 이제 수많은 다른 홍경래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라가 엉망인 거에 항의하면서 일어났다. 바야흐로 밀란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고유 종교인 인내천 사상을 가진 만민평등 사상을 가진 동학이랑 같이 이념이 좀 합쳐지면서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대인 의병의 그런 조직들이 동학농민군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제 그 군대가 계속 이제 훈련을 하고 내려오면서 나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어떤 의병 군대가 되고, 이게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이 되고, 네, 그 독립군 중에 한 명이 안중근 의사셨고, 이 독립군이 나중에 뭐 청산리 전투나 그 봉오동 전투에서 그 독립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광복군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일본이 막 중일 전쟁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우리나라에서 물자고 사람이고 다 빼갈 때 그 광복군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유엔 연합군 측에 서가지고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나라 광복군이 이제 일본군하고 전쟁하는 연합군 쪽에 서가지고 일본군이랑 전쟁을 벌이면서 좀 직접적으로 일본의 세력이 약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걸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조선의 나라가 결국에는 그 의병 세력이나 동학농민군에 의해서 계속 지켜지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게 홍경래의 난에서도 관련이 있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순조라는 왕 때부터는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정치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거를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일어났던, 봉기했던, 깃발을 들고 일어났던 이 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친구들이 이런 좋은 자료를 잘 요약을 해줬기 때문에 꼭 선생님이 복습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넣은 자료인데 뭐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김홍도 선생님은 뭐 이런 무동, 네, 뭐 사면육각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 그 연주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 네, 이렇게 아이가 춤을 추기도 하고, 여기 김홍도 선생님 도장이에요. 이거는 풍속화에는 그 화가 이름이 붓글씨나 도장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했고, 이제 의병들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의병들은 전쟁으로서, 동학농민군은 전쟁이나 직접 행동으로서 어떤 그 나라의 부당한 정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연극 형식으로 탈을 쓰고 이제 양반들이나 왕이 하는 것을 좀 한 바퀴 돌려서 비꼬는 풍자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봉산탈춤, 탈춤 중에서 봉산탈춤이 제일 유명하고, 뭐 양반탈을 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풍자하고 싶은 인물에 대해서 탈을 쓰고 연기를 했던 서민문화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한글 소설 중에서 옛날에 한글이 이제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어도 계속 좀 원문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다가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쉽게 배워서 쉽게 쓸 수 있고 한글 소설도 쓰고 이제 그게 판소리로도 발전을 해서 되게 공연 문화가 되고 이러면서 그 한글이 이때 좀 많이 대중화돼서 더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조선 후기인데, 뭐 옛날 한글 소설은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춘향전, 지금 봐도 약간 해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열려 춘향 수절 가라. 수절은 이제 옛날 여자들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를 수절이라고 하고, 뭐 숙종대왕 직위 초기, 이게 지금 읽다 보면은 지금의 한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다른 점도 있지만 뭐 숙종이라는 왕 때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판소리로도 발전을 해서 뭐 북을 치는 고수와 함께 이야기꾼 정기수가 시장에서 공연을 벌이기도 하고 네, 했다고 합니다. 기억나나요? 뭐 흥부전도 있었고요. 흥부, 놀부, 제비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정보를 줘서 꼭 이렇게 복습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는지 선생님도 잘 알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준 거, 일제강점기 때 뭐 조선총독부, 헌병경찰제도 이거 얘기했었지요. 뭐 회사령, 조선총독부가 허가해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교육에까지 일본이 관여를 많이 했고, 일본인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제 땅을 일본이 다 차지하려고 하고, 어려운 낱말은 이렇게 별표 치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려운 말은 이렇게 별표 치고 여기에다가 어려운 말 설명해줘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요약한 자료를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정보를 읽고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로도 이렇게 정리하고, 표로 정리하고 동그라미 1, 2, 3번으로 정리하고 이제 한 방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국어에서 요약하기가 계속 나왔었구나. 다른 교과서 요약하기도 있었고, 어려운 낱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찾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국어 내용도 같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 통치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고 뭘 하든지 미리 검사를 받아야 되고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 뭐 대한제국인들은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뭐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본이 되게 비겁한 방법인데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3.1운동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안 아오네 장터나 뭐 서울에서나 뭐 전국적으로 평화 시위를 하면서 태극기 들고 막 그거 다 손으로 만든 태극기 들고 막 그 평화 시위를 하는 거를 일본 헌병들이 다 막 총칼로 죽이고 막 잔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외국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서 사진 찍어서 국제신문에 막 다른 유럽 나라의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사로 막 내보내고 하니까 일본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좀 당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뭐 경찰의 숫자를 늘리면서 그 경찰 복장 안 하고 헌병 옷 안 입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감시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식민 지배를 문화 통치라고 하면서 바꿨고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거 되게 잘 알아둬야 되거든요. 쌀 생산량을 늘려 일본으로 가져가게 하려는 계획이래요. 결국에는 대신에 회사령을 폐지해서 회사를 세우려면 신고만 하면 된다 하면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얼마나 탄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년대 이럴 때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저 밖으로 나가서 압록강, 두만강 근처의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이때 청산리 전투라든지 뭐 봉우동 전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본군한테 직접적으로 계속 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을 하려고 진짜 국권을 안 뺏기려고 막 안중근 의사, 민용환 이런 분들 전국적인 막 의병들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에 의해서 군사권까지 다 그냥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되찾으려고 그 이후에 이런 식민 지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또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것들을 안창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서 어떻게든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나라 밖에서는 독립군 전투 같은 거 계속 벌이고 임시정부 중국 상하이에 세워서 독립군한테 자본 대주고 또 안창호 선생님한테도 이런 실력 양성 운동하라고 자본 대주고 하면 조선 사람은 조선 물건만 써야지 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도 이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벌이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고 조선인을 위한 대학 이런 것도 세워서 교육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잃지 않게 하면서도 영어라든지 근대화적인 어떤 문물을 계속 가르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건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 공부하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굉장히 저항운동을 했다. 일 시키고 돈을 안 주니까 일본이 네 그래서 파업하고 농민들도 본인의 뜻을 밝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 절대 그냥 뭐 있지 않았다. 일본이 엄청 탄압을 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계속 한 거고 순종황제 장례식 때 날에 맞춰서
독립운동 준비를 했다. 고종황제 장례식 때는 이제 그 민족 대표 33인이 기미독립 선언서를 외치면서 3.1운동으로 발전을 시켰고, 그 고종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일본에서 이제 왕위에 또 올려놓고 허수아비 왕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순종이 그런 대한제국의 어떤 없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여가지고, 그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또 한데 모여서 만세운동 준비하고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기회를 마련한 건데, 또 일본 헌병 경찰들이 그거를 또 못하게 하려고 막 하니까 이렇게 못할 것처럼 되다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퍼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이끈 만세운동이 60만세운동. 네. 여기서는 그 진행 과정에서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제시를 했고,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항일 운동에도 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네. 1926년에 순종 장례식 때 이제 일어났던 60만세 운동 학생들이 주도를 했고, 이제 29년에 일어났던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있잖아요. 네. 그거에도 큰 영향을 끼친 동기를 마련해준 그런 만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3.1 만세운동 총독부의 임시 휴교령. 그래서 이화학당 다니던 유관순 열사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하신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중국 상하이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친구가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네, 정보를 요약하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국어 문법 같은 것도 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국어 문법도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이제 말모의 작전도 하고 하면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던 이거를 이 주시경 선생님의 어떤 사전, 우리말 큰 사전 만들기 과정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자료를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만들어 준 것을 꼭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누구보다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학습이 모여지면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콘텐츠를 보는 학생들은 이걸 직접 만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이렇게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스스로 학습이 모이면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또 역사의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